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료를 뿌릴 수 없는 땅이 없고 또 뿌려봤자 그 어떤 풀도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의 절망감은 비료가 없을 때의 절망감보다 훨씬 더 크더군요. 그리고 그 절망감 앞에서 진정 내게 희망의 꽃을 피워주는 건 돈이 아닌 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모든 걸 겪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 또한 삶의 목적이 돈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다 떠나가니 믿을 수 있는 건 돈뿐이더군요. 참 오래전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고통과 공허함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저는 처음으로 돈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다가 한순간에 피폐하게 만드는지 실감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하루하루 둘뿐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말라가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머니마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몇 주 버티지 못하시고 제 곁을 떠나셨고요. 기구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제 인생을 많이 비관했어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떠난 아버지 어머니가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길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길 바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영원한 안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 당시 제겐 버티고 또 버티는 게 최선이었나 봅니다. 졸업 후 대학에 보내준다는 사람도 없었고 또 제 의지도 없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배달하면서 모은 돈으로 친척집을 나와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내던 작은 아버지 댁에서는 저를 붙잡아 주셨지만 제가 그 집에서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은 분명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제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그냥 그 가족들 틈에서 저도 같은 가족처럼 지내면서 웃고 지내는 게 늘 불편하고 저 혼자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저 하나 누우면 꽉 차는 고시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저 하나 남는 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리는 웃음소리와 화목함에 공허해하는 것보다 편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정말 나 하나뿐이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미친 듯이 바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현실에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 하루를 48시간처럼 일했거든요. 주유소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장사도 했고 밤에는 술집과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돈을 모았고요. 이제 막 20살이 된 어찌 보면 어린애라고 볼 수도 있는 아이였지만 그때만큼 돈에 미친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때는 나를 지켜주는 게 돈뿐이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0살 때 노가다 현장을 동네 슈퍼 드나들듯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같이 일하던 아저씨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용석이 저놈은 어제까지만 해도 얼라였던 게 눈은 반 100살을 더 묵은 것 마냥 도끼가 있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도끼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거든요. 고조를 받아주는 곳이 있으면 전부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시켜만 주시라 하면서 맨땅에 헤딩을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쓰러져서 버는 만큼 병원비가 나갔고 그 시대에 영양실조까지 와서 하늘이 노랗게 뜨는 경험도 했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안 해본 일이 없으니 여러 분야의 사람도 많이 만나고 연고도 없는 제가 발이 넓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제 첫 번째 아내를 만나게 됐죠. 여기서 첫 번째 아내라고 말해서 눈치채셨겠지만 그 사람과 제가 보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누구보다 저를 행복하게 해준 그런 존재였죠. 제 첫 번째 아내는 누구보다도 착하고 다정하고 또 변치 않은 믿음으로 제게 용기를 줘서 저조차 믿지 않던 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제가 뭐 하나 잘난 것 없이 언감생신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제 책임져야 할 가정이 생겼으니
아무래도 그 당시 일하던 계약직 건설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보단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을 늘리는 걸 걱정을 할 때도 든든한 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만둘지 말지를 두고 무슨 일을 할지 확고한 믿음도 없었을 때마다 아내는 말했어요. 여보, 뭐든 해야겠다 하는 일이 생기면 그냥 해. 해서 실패를 해도 그래봤자 세상 안 망해. 다시 뭐든 할 수 있어.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둘이 하면 되는 거야. 당신은 우릴 그렇게 못 믿어? 아니,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지. 당신을 자신이 못 믿겠으면 날 믿어.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이렇게 든든한 아내가 있는데 제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아내의 믿음과 지지는 끝내 저를 성공케 했습니다. 지금은 대중적인 취미 스포츠로 골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스크린이든 필드든 구분 없이 말입니다. 그 붐이 일어나기 전 젊은 시절 경기도 골프장 안에 있는 사우나에서 함께 일했던 형님의 도움으로 정보를 얻어 다시 한번 이미 너덜너덜해진 이마를 가지고 맨 땅에 마지막으로 헤딩을 하는 기분으로 인도어 골프 연습장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일을 일주일에 3개, 4개 하는 것보다 더 바쁘게 지냈던 것 같네요. 하루가 48시간, 아니 120시간이어도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 만나고 투자자들 접대하고 현장 가고 하면서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었네요. 아니, 제대로 된 성공을 하기 전까지는 마음 놓고 밥도 못 먹었던 걸 거예요. 드디어 마이너스였던 게 수익이 나고 지점이 늘면서 막혔던 목구멍이 뻥 뚫린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성공은 제 첫 번째 아내가 없었다면 이루지도 못할 그림의 떡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제 버팀목이 되어주고 정신적인 안정을 주었기에 제가 그 시간을 미치지 않고 버텼던 거죠. 물론 사업의 성공도 아내가 제게 안겨준 일생일대 기쁨이자 행운이었지만 그것보다 아내가 제게 준 선물 중 가장 값진 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 후 1년이 지나 만나게 된 제 보물이었죠. 밖에 일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2시가 다 되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면 쌓이다 못해 굳은 피로가 싹 사라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상표권 문제로 골머리를 썩다가 끝내 등록이 엎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속이 상해 상한 속을 술로 달랜 후 집에 들어갔었어요. 술이 만취했어도 아들이 자는 모습을 꼭 보고 잤던 터라 그날도 아들이 자는 방에 조용히 들어갔네요. 그때가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을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요 녀석이 종종 제가 오는 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자다가도 슬며시 눈을 떠서 저를 봤어요. 절 닮아서 작은 눈이 살푸 떠지더니 그 안에 반짝이는 눈이 살짝 보이면서 아주 잠에 빠졌다 나온 목소리로 아빠야? 하고 물었죠. 제가 다시 자라고 엉덩이를 툭툭 두들겨주면 다시 스르륵 잠에 빠지려고 하면서도 다시 눈을 떠 저를 확인하고 아빠도 옆에 누우라고 지 옆을 툭툭 두들겼는데 상표 등록이 엎어지건 말건 술로도 달래지지 않던 상처가 아들의 따뜻한 온기로 녹더군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중학교에 들어가도 그렇게 애틋했습니다. 종종 애엄마가 제게 민혁이랑 당신은 전생에 쌍둥이였을 거야 하고 말했을 정도로 닮은 점도 많고 단짝처럼 붙어 다녔죠. 그리고 첫 번째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들과 저는 서로뿐이었네요. 첫 번째 아내는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저와 아들 곁을 떠났어요.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죠. 저는 그때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하나요? 사업이 커져서 분점이 몇 곳이 되어도 죽은 아내를 되살릴 수도 없는데, 내 아들에게 엄마를 다시 되찾아 줄 수도 없는데, 아내가 죽고 저도 저지만 아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와 가까운 것처럼 엄마하고도 애틋하고 가까웠던 애였으니까요. 밤이면 이불 옆자리에 싸늘함에 잠에 들지 못할 때
아들 방문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들어가 보면 아들이 침대 위에서 울다가 저를 보고 말했죠. 아빠, 엄마가 말을 안 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그냥 가요. 꿈에 나온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꿈속에서 아들이 제발 가지 말고 본인과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그냥 떠나버린다고 우는 거였어요. 그렇게 매일 밤마다 그리운 엄마와 못다했던 마지막 대화를 꿈속에서도 이루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 저도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네요. 그런 아들 손을 붙들고 엄마가 민혁이 너를 많이 믿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라고. 엄마가 무슨 말 하지 않아도 아빠랑 잘 살 거라는 걸 알아서 엄마가 안심하고 있는 거라는 말을 하며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의 죽음은 저희 부자를 괴롭게 한 만큼 떠난 아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위로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더 끈끈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관계가 한순간에 한 줌의 모래, 아니 먼지처럼 흩날려 갔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였죠. 아내가 죽고 3년 후 제가 재혼을 했을 때였어요. 두 번째 아내는 저와 비슷한 연배로 제 지인이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한 번 이혼의 아픔을 겪고 저와 재혼을 한 거였죠.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위로가 되는 공감대로 인해 가까워졌는데 두 번째 아내는 저와 다르게 아이는 없었지만 초반부터 제 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얼른 만나서 친해지고 싶다고 늘 제게 아들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요. 저는 그런 아내가 제 아들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리 호의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아이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며 다가가려고 하니 어쩌면 우리가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제 재혼이 아들에게는 엄마를 두 번 잃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네요. 아들은 제가 죽은 아내를 아예 제 인생에서 없던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까지는 아들 또한 반대하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기뻐했어요. 아들은 그전부터 아빠 능력과 나이가 아깝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혼까지는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재혼 소식을 제일 먼저 아들에게 말했을 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녀가 왜 아무 말이 없어? 준이 아줌마가 이 아빠랑 재혼해서 같이 사는 게 싫으니? 그럼 엄마는요? 뭐? 엄마가 왜? 아빠가 재혼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 자린 그럼 없는 거네요, 우리 집에? 이 녀석아, 그런 말이 어딨어. 네가 싫으면 준이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안 해도 돼. 그럴 필요 없어. 아들이 싫다, 반대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내켜하지 않은 재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아들 때문에 주저하자 아내는 이해한다고 천천히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제 아들과 자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 후로 제 집에 와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끝내 아들은 재혼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결혼식은 생략했고 또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동거를 하게 됐네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아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제게도 다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사이는 서먹해졌고 아들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주말이면 저와 뭐 할까 고민을 하던 아이가 주말이면 독서실 간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며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대화를 조금 하려고 하면 아들은 제가 하는 말만 들을 뿐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에게 더 윽박을 지르거나 대답을 강요한다면 상처를 받을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거리를 두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떠난 아들의 마음은 다시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모님도 와서 새로 만난 손주와 친밀감을 만들고 싶어 하셨지만 아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죠. 아내는 그저 사춘기인데 아빠가 재혼한 게 더 민감하게 와닿았을 거라고 그럴 때는 애 마음이 스스로 치유되고 풀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저 아들 사이는 마치 지구에서 달의 거리만큼이나 멀어진 것 같았죠. 아들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저를 닮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대화도 하려 하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아들은 마치 제가 재혼으로 본인과 죽은 엄마를 버렸다 생각을 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것만 같았네요. 처음에는 죄책감에 이 재혼을 물러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저를 걱정한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보, 당신 민혁이한테 할 만큼 했어. 근데 아무리 아빠가 다가가려고 해도 멀어지면 뭘 더 어떻게 해. 그리고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민혁이가 나한테 좀 차가워? 그런 애한테 매일 먼저 말 걸고 웃고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받아주질 않는데 나도 당신도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민혁이가 스스로 깨닫고 다가오길 기다려야지. 이때는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제게 부모의 행복을 막는 자식에게 목맬 필요 없다며 저를 위로하시는 듯 보였죠. 또 그때는 저도 다 큰 아들을 바라보며 아빠의 행복을 함께 바라고 기뻐해 주지 않는 아들에게 서운했고요. 참 한심한 생각이었네요. 지금은 그때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낀 제가 미치도록 한심합니다. 그럼 한심한 마음이 아들과 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후에는 1년에 얼굴 보는 것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교류가 뜸했고 취업해서 자취를 시작하면서는 정말 거의 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아들의 돌아선 마음을 갈구하지 않았고 아들도 오해를 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느새 저는 50이 넘고 아들도 곧 30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이 짧은 것도 유전인지 아직 절반밖에 살지 않은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왔네요. 제가 글쎄 가남이랍니다. 솔직히 사업하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일하고 사람들 만나 인맥 쌓고 접대한다고 술로 제 몸을 혹사시킨 거 맞습니다. 참 미련하게 몸을 굴렸죠. 근데 그래도 가남이라니. 안색이 노랗게 뜨는 만큼 하늘도 노래지더군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는 일도 많은데 그저 일이 힘드니까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도 몸도 쉽게 피로해지고 몸무게도 빠지나 보다 한 게 다 간암 말기 증상들이었네요. 그냥 간암인 것도 눈앞이 막막한데 시기를 놓쳐서 초기 치료를 하지 못했고 만성 간경화에 들어섰을 때야 제 몸 상태가 처참하다는 걸 알게 됐기에 그때 제게 이식 수술은 간절하기만 했죠. 사람이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내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해지더군요. 머릿속에 내게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가족과 지인들이 있을까 자동으로 머릿속에 되짚었는데 그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요? 처음에 아내는 당연히 본인이 이식 대상자인지 공여자 자격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장모님께서 결사반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픈데 나머지 한 사람까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 그래도 한 사람은 말짱해야 다른 사람을 돕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따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당연히 딸 걱정도 되실 테고 또 만약 아내까지 후유증으로 아프면 큰일이니까요. 그래도 장모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검사조차 반대하셨을 때는 좀 씁쓸하긴 했네요. 뇌사자 장기를 받는 행운이 제게 있다면 좋을 테지만 뇌사자 이식받기엔 제가 그렇게 수술이 급한 경우도 아니었고 가능성이 전혀 없었네요. 일단 몸 상태를 지켜보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그때 제겐 최선이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긴 했지만 마음은 천천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착잡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게는 뇌사자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의 연락보다도 더 놀랄 만한 연락이었죠. 1년에 몇 번 연락도 안 하고 정말 이제는 남처럼 지내던 아들에게 불현듯 연락이 온 겁니다. 오랫동안 사이가 서먹하고 멀기만 했던 아들에게 당시
당연히 간암 소식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아버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아들의 연락에 의문이 커져갔죠. 알겠다고 시간하고 장소를 맞추면 제가 가겠다고 했고 아들은 당시 자취를 하던 집에 저를 초대했어요.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집에 초대된 것도 처음이었어요. 아내는 갑작스런 아들의 초대에 이렇게 말했죠. 당신 아픈 거 알고 연락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걸 누가 걔한테 말해. 아는 사람도 나나 당신 어머님뿐인데. 그럼 몇 년 동안 먼저 연락도 없던 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아내는 그 전에도 제가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자식 버릇 망치는 거라고 물은 아버지라고 하며 그래서 아들이 제게 더 대드는 거라고 했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아들이 제게 연락을 한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만 같았어요. 아들이 연락을 했을 때가 첫 번째 아내의 기일이 얼마 안 지났을 때였거든요. 뭐 듣기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아내의 기일의 영향 때문에 안 하던 연락을 했던 거라고 짐작했죠.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약속한 날 아들의 집에 찾아갔을 때 안색이 푸석한 아들이 이런 이야기로 운을 떼더군요. 엄마 기일에 언제 낙골당 갔다 가셨어요? 새벽에 갔다 왔지 혼자. 제가 가보니까 작약꽃이 꽂혀 있더라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이잖아요. 그렇지. 네 엄마가 참 좋아했지. 그거랑 수선화 좋아했는데 작년에 수선화를 가져갔어서 올해는 작약으로 했어. 그렇게 심심한 대화를 하다 다시 말이 없어진 아들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왜 엄마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야 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니면 엄마 자리 아무도 필요 없고 아빠만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 아빠는 옆자리에 다른 사람을 둘까? 엄마가 없어도 아들이 내가 있는데 그걸론 부족한가 해서요. 계속 내 엄마인 척하려는 준이 아줌마도 싫었고 이제는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할머니 역할하려는 아줌마 어머니도 싫었고 그냥 다 싫었어요. 미녀가. 근데 저도 그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아빠도 그냥 나랑 같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둘만 있어도 그걸로 좋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난 게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엄마를 버린 것만 같고 자꾸 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번 엄마 기일에 엄마 사진 옆에 있는 작약 보고 아니 그전부터 매년 엄마가 좋아하는 꽃들 가져와서 꽂아둔 아버지를 보고 그래 아버지가 엄마를 잊을 리가 없지. 그냥 외로우니까 또 나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 있길 바라니까 그런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아빠한테 오히려 죄송했어요. 내가 고집 부리고 혼자 오해해서 뒤돌아섰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는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하고요. 네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니? 너도 어렸고 나도 부모로서 네 마음 다 헤아리지 못했고 다 상황이 그랬던 거다. 미녀가 상황이 그죠. 상황이 안 좋았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상황 탓하면서 다시 아빠랑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 왜 못해 이 녀석아. 무슨 일 일어나도 너는 내 아들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당연히 되지. 수년에 걸쳐 제가 지 엄마를 잊지 않고 그리워한다는 걸 안 아들이 다시 제게 마음을 열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을 하고 사라졌던 믿음이 다시 쌓여야만 눈처럼 사르르 녹아 사라진다는 걸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걸 어거지로 맞추다간 더 어긋나 버리는 그런 오해 말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아들과 대화를 나눴고 오랜만에 아들이 저를 보고 웃는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하는 일하고 이직했었다는 소식도 듣다가 불현듯 아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아빠, 근데 요새도 술 많이 드세요? 어? 아니. 아버지 완전히 끊었어. 벌써 몇 달 된 것 같다.
갑자기 왜? 아, 너 술 마시고 싶으면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마셔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안색이 좀 잠깐만 아버지 이쪽으로 와보세요. 눈이 이거 눈이 왜 이래요? 가까이 얼굴을 들이민 아들이 제 눈꺼풀을 살며시 만지더니 이내 눈알이 너무 누렇다고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아들에게 제 건강 상태에 대해 말해야 하지만 극적으로 아들과 다시금 가까워진 그날 알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요새 피곤하면 이런다. 자주 이러진 않는다. 여기 조명이 노래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변명했지만 아들은 심각한 얼굴이 되더니 병원 예약을 잡을 테니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가로막힌 기분이었네요. 아들과 병원에 가서 사실을 알리느니 그곳에서 사실을 알리는 게 낫겠다 생각한 저는 아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사실을 털어놨고 아들의 웃는 모습만큼이나 오랜만에 우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본인을 탓하더군요. 본인이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더 일찍 아버지께 연락을 했으면 초기에 발견했을 수 있다고 다 본인 때문이라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부여잡고 말했죠. 이게 어떻게 네 잘못이냐.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아도 나는 몰랐다. 같이 사는 지금 아내도 몰랐는데 어떻게 네가 알 수 있었겠어. 나는 지금이라도 너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당장 내가 암에 걸린 것도 잊을 만큼 기쁘니까 그렇게 울지 마라. 나 괜찮을 거다. 네가 걱정해주니 다 괜찮아질 거야. 하고 말이죠. 비빌 언덕, 믿는 사람을 잃는 것만큼이나 불안하고 두려운 게 또 없죠. 저 또한 제게 의지가 되고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봤기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때 느낀 불안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근데 아들이 다시 제게 찾아와 이런 소리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화해를 한 이후 제게 찾아온 아들은 대뜸 간 이식 공여자 검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민혁이 네 간을 어떻게 봤냐? 왜 못 받아요? 저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보다 젊고 튼튼해요. 일단 검사만 받아봐요. 네? 아니, 일 없어. 민혁아, 아빠, 그럼 이대로 저 진짜 고아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빠 복수 창고 문제도 있고 중기도 아니고 말기인데 완치되려면 이식밖에 답 없다고 했다면서요. 더 이상 시간 끄는 것보다 뭐가 됐든 시도는 해봐야죠. 이대로 그냥 천천히 마지막 순간만 조금 유보시키면서 사실 거냐고요. 아들은 완강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도 일단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검사 결과 불일치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했죠. 그렇게 아들 간을 빼먹는 것과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인간다운 것인지 고민을 하며 아들과 함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일치했으면 하는 마음과 차라리 일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1차, 심지어 2차 결과마저 이식이 가능한 조건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당장 이식 수술 날짜를 상담하자고 했지만 저는 선뜻 그럴 수 없었어요. 차마 수술실에 아들을 떠밀어서 아들 수명을 가져온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는 제게 아들이 말했죠. 아빠, 지금 제가 아빠 목숨 못 살리면 저 죽었어도 엄마 못 봐요. 아빠 솔직히 엄마 사고 났을 때 아빠 목숨을 바꿔서라도 엄마 살리고 싶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빠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인데 어떻게 안 해요? 저는 당장 제가 후유증 겪고 배 가르는 것보다 다시 엄마 잃었던 슬픔, 아빠 잃고 되풀이할까 그게 제일 무섭고 두려워요. 제발 제가 다신 그런 일 겪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염치 없다 제가 손가락질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끝내 아들에게 간을 이식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제게 아들이 간을 이식을 해줘도
아들에게 35%가 넘는 간이 남아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낮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지금까지 본인이 제게 이기적으로 굴어서 남은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말을 했지만 제가 제 미숙함으로 인해 아들과 멀어졌던 걸 청산하고 심지어 새 생명까지 아들에게 빚지는 행운을 누리는 거나 다름없었네요. 그땐 이제 수술과 수술 후 관리만 걱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 문제로 아들이 회사에 휴직계를 냈지만 때로 공여자들이 수술이나 후유증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들과 화해를 했기에 아들이 더 휴식이 필요하면 쉬다가 제가 하는 사업을 배우고 이어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 받는다라는 희망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영혼이 몸을 가출한 것 마냥 허탈하고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게만 느껴지네요. 아들이 공식적으로 제 공여자가 됐을 때부터 아내 그리고 장모님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내도 장모님도 좋아했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장모님은 그렇게 지 애비 속을 썩이더니 그걸 갚는다는 말을 하셨고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제 아들을 생명의 은인 취급하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며칠 후 아들이 공여자가 된 후에 처음 상담을 받은 날 아내가 제게 그러더군요. 근데 민혁이 걔가 당신한테 뭐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어? 요구? 무슨 요구? 아니 왜 장기 이식 수술이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하잖아. 없었어. 그리고 민혁이가 보상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당연히 내가 해줘야 하는 거고. 얼마나? 뭐 억 단위까지 돈으로 줄 거야? 이 사람이 왜 그래? 그거야 수술 후에 민혁이하고 나하고 천천히 의논을 해야지. 아니, 걔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수술 전에 미리 말 바꾸지 않게 계약서라도 써놔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러는 거지. 계약서? 만약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도 내가 먼저 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간 이식해주는 민혁이 의견 위주로 작성을 해서 나한테 내밀어야 하는 거야. 행여 장기 이식을 조건으로 아들이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얼토당토 안 한 걱정은 아내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더군요. 제게 대뜸 뉴스에서 장기 기증 해줬다가 집안이 파탄나고 척진 사건들을 휴대폰으로 보내는데 참나 어이가 없더군요. 심지어 제게 몇 년의 공백 동안 걔가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았을 줄 알고 믿냐 라는 소리까지 하며 당장 아들과 제 사이에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두 사람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몇 년의 공백이 있음에도 처음으로 내게 지 간 내어주겠다고 한 게 내 아들 뿐이에요. 장모님도 당신도 검사조차 안 했잖아. 적어도 검사도 안 한 사람들이 내 아들 지레짐작으로 모욕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 당신도 그만하고 장모님도 이 얘긴 이제 그만 꺼내세요. 제가 품고 왔던 사실을 말한 후로는 두 사람은 이 일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얹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생각했죠. 근데 진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따로 있었네요. 수술 날짜 전날 아들과 저는 입원을 했습니다. 각자 다른 병실 안에서 수십 번에 걸친 혈액 검사와 다 나열하기도 힘든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아들이 제가 있는 이식병동에 찾아와서 걱정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다음에 볼 때는 건강하게 웃으면서 볼 거라고 믿음을 줬었죠. 드디어 수술 날이 되고 아들은 12시간에 걸친 수술을 그리고 저는 8시간에 걸친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아직도 아찔합니다. 그렇게 아픈 건 태어나서 처음이고 앞으로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네요. 눈을 뜨고 이틀간은 고통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하면 진통제 효과가 떨어져서 일어나고 진통제를 투약받고 난 다음에는 약 때문에 몽롱하고 정신도 없는데 뇌가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통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틀 후에나 좀 참을 만한 통증이었는데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혈액 검사를 하느라 양쪽 팔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고 CT 촬영에 수술 부위 소독까지 해야 하니 하루 종일 누워 있음에도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아들은 얼마나 힘들까. 나는 붙여야 할 걸 붙인 거고 아들은 자를 필요 없는 걸 자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그렇게 3일째 진통제를 맞고 그제야 좀 잠을 잘 만한 상태가 돼서 그날 이후로는 내리 잠만 잤습니다. 그동안 못 잔 잠을 약에 취해서 잘 수 있었어요. 선망 증세가 좀 있어서 회복실에서 좀 있다가 5일차가 됐을 때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내도 오고 담당 의사에게서 아들은 회복 속도가 빨라서 3일 뒤에 퇴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죠. 아들은 저처럼 하루 종일 비몽사몽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군요. 일반 병실에 와서도 저는 검사만 없으면 그냥 내리 진통제를 맞고 잠을 잤는데 그날 그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수술 후 겪은 고통보다 그때 그 시간에 제게 더 큰 고통을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소리가 들려서 깼습니다. 제가 2인실에 있었는데 누가 왔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잠에서 깨니 온몸을 욱신거리게 만드는 통증이 다시 느껴져서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무통주사 버튼을 누를 생각에 손가락을 까딱거리려고 하는데 그때 예, 너 목소리 너무 커. 네 서방 깰라. 이 사람 진통제 맞으면 요새 의사가 와서 깨워도 잘 못 깨요. 회복실에서 거의 못 자다시피 있어서 밀린 잠이 요새 쏟아지나 봐요. 걱정 마. 그래? 안 그래도 피골이 상접해서 이식이 제대로 된 건지 긴가민가 했는데 고생했네. 이미 빛깔부터 다르잖아요. 얼굴 누랬던 거 저 정도면 많이 좋아진 거지. 지 아들 간이 몸이 잘 받았나 보다. 뭐 용왕도 아니고 재혼할 때는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제때 알아서 사라져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어째지 필요할 때 생기니까 날 잡아 잡수하고 나타나네. 전래동화 토끼도 지간 육지에 놓고 왔다고 잔머리 굴리는 판국에. 원래 사이 안 좋아지기 전에도 둘이 죽고 못 살았잖아요. 몇 년 척지고 살았어도 다 예정 떠올라서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주서방 아들 말이야. 잘 해결한 거 맞아? 주서방 회복하고 나면 갑자기 뭐 골프장 지분 달라거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이 순순히 주겠어요? 몇 푼 쥐어주고 끝나겠지. 그리고 만약 얼토당토 안 할 정도로 한 움큼 떼서 준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유, 나는 수술 전에 니들 혼인신고 안 한 게 그렇게 걸린다. 이거 수술 후유증 남아서 둘 다 잘못돼봐. 주서방 재산이 그냥 동거하는 너한테 갈 수 있어? 엄마, 사실혼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혼. 나랑 이 사람이랑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미 그 사람 돈이 내 돈이지. 예, 그래도 일 나기 전에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주서방이랑 아들이랑 묘자리 알아봐라. 둘 다 잘못되면 그 재산 네가 잡아야지. 다른 데 못 가게. 주서방 재산이 그냥 재산이야. 아휴, 정말 엄마 걱정 말라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해요. 정말 저 사람 깨면 어떡해.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잠만 깬 게 아니라 제 잠을 깨웠던 통증도 한순간 잊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손이 떨리는데 그걸 제 병실 안에 들어와 신나게 떠들던 두 사람이 볼까봐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까지 저와 제 아들이 남처럼 살았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혹시나 다시 제게 온 아들이 이식을 핑계로 제 재산을 가져갈까 제 수술 결과보다도 그걸 더 신경 쓰고 있던 두 사람. 심지어 저와 아들이 수술 후유증으로 잘못된다면 남은 재산을 독식할 김칫국마저 사발로 들이부으며 웃고 있는 아내와 장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장 걱정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사실 아예 아내나 장모님에 대한 미심쩍은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둘이 제 아들이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 보상을 원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을 했을 때부터 혹시 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와 아들이 입원했을 때 행여 가서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까 해서 아들이 입원을 하기 전에 녹음기를 사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찾아오면 켜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줄 녹음기를 살 때 저도 하나 사서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내가 제게 간 이식을 해준 아들에게 해주는 그 어떤 보상에 대해 불만을 표하거나 반대를 할 때를 위해 녹음을 한 거고, 설마 이런 어마어마한 속내를 알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런 작것들 같으니. 저는 아내와 장모님이 제가 깬 줄도 모르고 그 후로도 한참을 떠들다가 장모님이 먼저 간다고 아내가 배웅을 하려고 따라 나갔을 때 눈을 뜨고 슬며시 팔을 뻗어서 제 베개 밑에 쪽 침대 틀에 숨겨져 있던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행히 녹음기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속이 메스껍고 온몸이 아픈 게 수술 후 후유증인지 아니면 내가 들은 추잡스러운 배신의 대화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명확히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제가 죽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뭘 하겠어요? 3일 후 아들이 저보다 며칠 먼저 퇴원을 하는 날, 병원을 나서기 전 저를 보기 위해 제 병실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들은 모든 대화 내용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퇴원하기 전날 제 집에 있는 아내, 아니 그 여자의 짐을 모조리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원하는 날 그 여자 어머니 집으로 이삿짐 센터든 용달이든 불러서 보내라고 말이죠. 아내는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 제 간병을 했기에 저와 아들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고, 장모님은 제가 그날 퇴원하니 와달라고 따로 부탁을 했어요. 아내가 저를 혼자 챙기고 퇴원 수속을 밟기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들과 같이 병원을 나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내의 짐을 장모님 집으로 보낸 뒤 저를 데리러 와달라 했거든요. 물론 제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싹 바꿔두라고 말했고요. 퇴원 당일날 장모님은 제 부탁대로 병원에 와서 아내가 짐을 챙기는 걸 도와주셨고, 저는 그들이 제 앞에서 예상보다 일찍 퇴원해서 다행이다. 이제 회복할 생각만 해라. 일은 쉬어라 하면서 가증을 떠는 걸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말한 시간보다 좀 일찍 왔더라고요. 어머, 미녀가 왜 왔어? 너도 몸 움직이기 힘들 텐데. 벌써 2주도 넘었는데요. 이제 복대 차면 웬만큼 움직일 수 있어서 괜찮아요. 나도 있는데 네 아빠 못 챙길까 봐 걱정돼서 왔니? 아니요. 아빠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같이 가는데 괜히 왔다는 거야. 너 충분히 네 할 일 다 했어. 이제 이 아줌마가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아빠 얼굴만 보고 가. 그럼 아빠는 누가 모셔다 드려요? 아줌마는 아줌마 어머니 댁에 가셔야 할 텐데. 준이가 내 집에? 아니 왜? 그래, 내가 왜 우리 엄마 집에 가? 나는 내 집에 내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당신이 남편이 어딨어? 나 당신이랑 내 집에 안 갈 거고 내 아들하고 갈 거니까 당신은 당신 어머니, 당신 가족 있는 곳으로 가.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남편이 어디 있긴 당신이 내 남편이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는데 무슨 남편? 호적이 주민등록 등본에 오른 적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이식수술 받는 와중에 지 엄마랑 재산이니 묘자리니 떠드는 와이프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는 아내를 보고 주머니에 있는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가 담긴 음성을 재생시켰죠. 삽시간에 사색이 된 아내가 잠깐만, 그게 뭐야? 그건 내가 진심이 아니라
그냥 장단이라며 뭐라 변명을 끄집어내기 전에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민혁이가 나한테 간이식 해준다고 했을 때부터 보상이니 뭐니 불안해지더니 다시 나타난 친자식이 당신 몫의 돈 빼앗아갈까 불안했어? 근데 어쩌나? 내 재산 중에 당신 몫은 하나도 없어. 당신이랑 나랑 무슨 사이인데 그걸 가져갈 생각을 해? 여보, 나 당신 부인이야.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나 장장 10년 가까이 당신 옆에서 당신 와이프 노릇 다 한 가족이라고. 근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당장 죽을지 말지보다 내 재산 걱정하는 가족 난 필요 없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만지는 돈이 많고 성공했을 때보다 당장 이식 안 받으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진짜 누가 내 가족인지.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 그저 나 언제 죽을까? 나 죽으면 재산 얼마나 떨어질까 기다리는 시체 먹는 새떼들에 불과해. 그래서 지금 갈라서자고? 헤어지자고? 그래. 이미 당신 짐도 당신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거야. 내가 집에 가서 미처 챙기지 못한 거 있으면 알아서 보내줄 테니 기다려. 아니, 나 그거 말고 당신한테 받을 거 있지. 우리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사실혼 관계야. 사실혼 관계도 충분히 헤어질 때 위자료 받을 권리 있다고. 그 권리 있었는데 아줌마가 아줌마 어머니랑 손잡고 뻥 찼다고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 민혁이 말대로 그 권리 어디 요구하고 싶으면 실컷 요구해봐. 사실혼인 거 증명해 보라고. 나는 사실혼은커녕 그냥 동거 사이였다는 거 증명할 테니까. 민혁아, 가자. 여보, 그렇게 가면 어떡해. 엄마도 뭐라 말 좀 해봐.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부르는 아내를 무시하고 아들의 부축을 받아 병실을 나왔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나타낼 때 이 재혼, 아니 이 만남은 안 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퇴원 후 아들은 한동안 제 집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말 예고대로 아내, 아니 그 여자가 제게 소송을 걸었더군요. 사실혼이 파기된 원인이 제게 있고 제가 지금까지 저축한 재산을 홀로 독식을 할 이유로 과실이 있다고 소장을 보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혼이 파기된 이유는 녹음된 파일에도 있듯이 아내와 장모님이 저를 기만했기에 배신감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더불어 나는 그 여자와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심지어 작은 결혼식도 안 했었다는 걸 입증했고, 또 제 나빠진 건강 상태를 오히려 환영하는 태도의 아내와 장모님과 가까이 지내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가 제게 건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어요. 그 여자가 마지막 제게 품은 악독한 속내 때문이 아니라 저와 그 여자가 처음에는 재혼을 목적으로 같이 살게 된 건 맞지만 그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거나 상견례를 하지도 않았고 재혼식도 없었으며 신혼여행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가족의 형태로 살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재판 결과가 나왔더군요. 일반 가정처럼 명절에 친인척끼리의 교류나 서로 가족들 간의 행사에 참여한 것도 아니기에 가족 공동체를 꾸리는 절차가 부족하고 증명하고 어려웠기에 장기간 동거 형태로 살았던 것에 더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공동체로 볼 수도 없던 것이 그 여자는 저와 사는 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고 또 제가 주는 제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기에 관리도 순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이걸 구사일생이라고 하나요? 몇 년 전 혼인신고만 했었어도 저는 제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며 벌어 모은 돈을 그 여자에게 줄 뻔했네요. 아직도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립니다. 물론 그 여자는 제 집이나 제가 아는 골프장에도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골프장은 모든 지점에 그 여자를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것을 전했고 만약 난동을 부리면 당장 경찰에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직원 연락을 받고 한번 CCTV를 확인했는데 직원 4명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조차 다 떨어지더군요. 지금 저는 아예 아들과 집을 합쳐서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나가고 먹는 보조제도 복용 중이지만 이제는 복대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할 정도로 몸을 많이 회복했어요. 저도 예전보다 체력은 반토막이 났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식외과, 내분비내과, 비뇨기과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진료를 보며 관리 중이지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니 이런 수고로움은 마땅히 감수해야 할 당연한 것이 되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래, 하늘이 나한테 이만큼만 살라고 하니 받아들여야지. 예상보다 빨리 내 진짜 아내와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자. 라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과 화해를 하면서부터 삶에 대한 미련이 미친 듯이 남더라고요. 아들이 계속 저를 미워하고 저도 그런 아들을 손 놓고 지켜봤다면 모르겠지만 아들과 다시 함께할 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제 삶의 목적이 된 아들이 이렇게 제 생명을 살렸으니 참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전생에 정말 쌍둥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들은 아직 시도 때도 없는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 고통을 전부 제가 떠안고 싶습니다. 이제 30도 안 된 아들, 제게 그 소중한 신체 일부분을 줬다는 생각만 하면 지금도 먼저 간 아내에게 미안해져요. 근데 하루는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하고 엄마는 부부긴 하지만 피로 이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빠한테 간을 떼어줬으니까 아빠한테도 어느 정도 엄마의 유전자가 가지 않았을까요? 내 몸은 엄마랑 아빠가 만든 거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정말 죽은 아내의 세포 일부분이 제게 온 것 같고 괜히 더 죽은 아내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본인이 제게 장기 이식을 해준 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 말해주는 우리가 더 특별한 부자지간이 되는 계기라고 말해주는 아들을 보고 그저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병원도 다니며 건강해져서 오랫동안 아들 곁을 지켜주고 싶어요. 가끔 TV를 보면 부모님과 자식이 어느새 비슷한 연배로 보일 정도로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돼서 함께 있는 걸 보는데 저도 그렇게까지 아들 곁에 남아서 아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 민혁이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그 자식들이 괜한 오해로 이 소중한 순간에 공백을 만들어내지 않길 바랍니다.